자, 그렇다면 이제 8강 이제 앞두고 있는데 8강전 상대가 멕시코예요. 네. 한일전은 피해갔는데 이게 다행인 건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일전이 네. 가장 뜨겁게 성사가 되려면 결승에서 성사돼야죠.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결승전 한일전을 위한 포석 아닙니까? 네. 저 PD님께도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보면 저는 그냥 8강에서 네. 일본이 탈락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만 이제 쭉 가고 네. 일본은 그 전 단계에서 탈락하는 쪽으로. 그런데 냉정한 견지에서 보면 일본이 지금 조별리그 모든 조가 다 끝났잖아요. 유일한 3승 팀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물론 골은 이제 온두라스전, 루마니아전에서 우리가 대량 득점을 하면서 골은 우리가 더 많이 넣었지만 사실 그 조의 어떤 난이도를 봤을 때는 말씀드렸던 대로 유럽에서 참여한 루마니아가 선수를 제대로 못 데려왔고, 그리고 이제 온두라스, 뉴질랜드 요런 어떤 구성보다는 일본이 있었던 조가 냉정한 견지에서 보면 멕시코, 프랑스에다가 남아공 아닙니까? 그 조가 조금 더 이제 밀도가 좀 높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3승을 했다는 것은 일본이 이번에 개최국이면서 굉장히 좀 메달에 대한 욕망이 강하다고 봐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팀도 이제 좋게 구성을 했고요. 그래서 우리와 더불어서 일본도 제가 봤을 때는 뭐 스페인, 브라질이 멤버가 기본적으로 더 좋긴 하지만 그리고 개최국 일본, 그리고 우리까지도 어떻게 보면 멤버는 비교적 잘 갖춰서 나온 팀들이에요. 그래서 일본도 우리가 경시해서는 안 되는데, 저는 만약에 한일전이 성사가 되려면 사실은 8강보다는 조금 더 높은 단계에서, 그러니까 조금 PD님께 제가 질문 드렸던 것처럼 8강보다는 조금 더 높은 단계에서 만나는 게 더 드라마틱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미 우리가 4강에서도 일본은 만나지 못하죠, 이제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멕시코를 꺾었을 때 만날 수 있는 상대는 브라질과 이집트의 승자거든요. 예, 일본과 뉴질랜드가 이제 맞붙는데 그쪽은 어디로 가 있냐면 스페인 대 코트디부아르 승자와 이제 만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한일전이 되려면 결승 아니면 3, 4위전이죠. 예. 결승 아니면 3, 4위전. 한일전이 만약에 성사가 된다면. 결승 가면 좋겠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8강이나 준결승, 4강에서 만날 수는 이제 없게 된 거고요. 그래서 어찌됐건, 한일전은 안 하게 됐지만, 그런데 모든 또 축구팬이나 국민 여러분들께서 아시다시피, 멕시코는 축구 잘하는 나라거든요. 근데 일본이 이겼어요, 또 멕시코를. 이기긴 했는데, 멕시코가 사실은 그 경기에서 퇴장이 나왔어요. 멕시코가 좀 물론 이제 퇴장 나오기 전에 이미 일본이 2골을 넣긴 했습니다만, 그런데 또 멕시코가 저력이 있어서 퇴장 당한 이후에도 경기 후반부에 그래도 한 골을 또 만회하면서 끝나서, 사실은 전체적인 두 팀의 경기력 차이는 제가 봤을 때는 일본이 그렇게 멕시코에게 뭐 압도적이었다든가 그런 건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고, 그러나 이제 멕시코가 기본적으로 수비면에서는 조금 약점이 있는 팀이에요. 수비에서 약점이 있다. 네, 그거를 일본이 경기 아주 특히 초반부에 잘 찔러 들어가가지고 그 약점으로 인해서 결국 멕시코가 실점을 했고, 또 나중에는 또 비슷한 약점으로 인해서 이제 퇴장자까지 나오게 됐었는데, 어찌됐건 전체적인 저는 공격력만을 놓고 봤을 때는 멕시코가 일본에 전혀 뒤떨어지는 팀이 아니에요. 그리고 오히려 그 조에서, A조에서 멕시코가 일본보다 골이 한 골이 더 많습니다. 현재요? 물론 그게 이제 그 조별리그에서 한두 골 차이가 그렇게까지 의미 있는 팩터든 의미 있는 요소는 아닐 수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액면가로만 말씀드리자면, 일본이 1등하고 멕시코가 2등을 했지만, 멕시코가 골은 오히려 하나 더 많이 넣었다는 거. 무섭네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대표팀이 이제 가장 염려되는 거 한 가지는 이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뉴질랜드, 물론 크리스 우드 선수라는 아주 대단한 공격수가 있지만, 요 선수를 제외한 어떤 평균적인 뉴질랜드의 성향으로 봤을 때는 그 팀이 그렇게 공격적이진 않았거든요. 그 뉴질랜드가 그렇죠. 루마니아는 기본적으로 공수 양면 모두에 있어서 이번 대회에서는 약체임에 좀 틀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공격적으로도 좀 능력이 없었죠. 그리고 이제 온두라스인데, 온두라스는 우리 조에서는 물론 우리 다음으로는 공격 성향도 짙고 공격의 능력도 있기는 한 팀인데, 요 세 팀과 멕시코의 공격력은 저는 조금 차원이 다르다고 봐요. 요 세 팀과는. 그러니까 이제 만만치 않다. 우리 입장에서 염려되는 거 한 가지는, 네. 우리가
B조에서 경기를 했는데, 세 경기를 했는데, 우리가 B조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공격력을 멕시코는 보유하고 있다. 차원이 다른 레벨이다. 네, 저는 우리 조의 세 팀과는 멕시코는 전체적인 평균 공격 역량에서 봤을 때는 차이가 좀 있다. 그러니까 어찌됐건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수비적으로는 공격으로는 좀 답답한 경기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수비적으로는 그렇게까지 큰 어려움을 겪은 건 아니었거든요. 전체적인 우리가 볼 점유도 뭐 항상 많이 했었고 또 두 번째 경기부터는 우리가 골도 많이 넣었었기 때문에 수비수들이나 이제 물론 골키퍼가 약간 불안한 게 나오기는 했었지만 수비수나 골키퍼가 우리가 그렇게까지 많이 고생했던 조별리그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멕시코는 우리의 수비진과 우리의 골키퍼에게 이전에 있었던 경기들에 비해서는 훨씬 더 어려움을 제공해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경험해보지 않았던 차원이기 때문에 약간 좀 조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지만 어찌됐건 저는 멕시코의 스타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상대하기에는 저는 오히려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다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처음에 뉴질랜드전 답답했을 때 루마니아전도 상대가 이제 자책골 넣고 퇴장자 나오기 전까지 우리가 또 답답했었잖아요. 그 두 팀의 공통점은 5명이 최후방 수비를 보면서 이른바 5백, 백5로 내려서면서 완전히 이제 촘촘한 수비벽을 갖추고 우리를 이제 기다리는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그 두 팀이.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좀 안 좋은 경기가 나왔거든요. 물론 아까 이제 팀 컨디션 어떤 체력적인 사이클이 완벽하게 올라오지 못한 부분 그리고 뭐 황의조 선수라든가 이제 후배 선수들 간의 어떤 조화가 좀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 그런 것도 있지만 전술적인 스타일의 면에서 보면 우리는 왠지 좀 내려서서 촘촘하게 지키는 팀에게 오히려 조금 좀 고난을 겪는 반면 우리가 온두라스를 상대로는 가장 시원한 경기가 나왔잖아요. 6대 0을 아주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이동준 선수를 활용한 상대의 뒷공간 공략이라든가 상대의 엷은 수비진을 또 이동준 선수가 드리블 능력으로 또 치고 들어가는 뭔가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좋은 장면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멕시코가 상당히 공격적인 팀이라서 수비 숫자를 그렇게 많이 안 두고 수비수들이 굉장히 높은 지역까지 올라와 버려요. 촘촘하지 않고 이번에 전혀 촘촘하지 않죠. 그러니까 물론 작정하고 내려가 있는 시간이 뭐 이 팀도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90분에서의 비율로 보면 이 팀은 수비수들까지도 상당히 높은 지역으로 많이 올라가 있어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멕시코가 지금 2경기 연속 퇴장자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멕시코가 일본전에서도 하나 퇴장당했잖아요. 세 번째 경기가 남아공이었는데 거기서도 물론 멕시코가 자기들이 3골을 넣었기 때문에 퇴장이 나왔어도 그냥 이겼지만 어쨌든 퇴장이 또 한 명 나왔어요. 그래서 그 남아공전에서 퇴장당한 선수는 우리와의 경기에서는 못 나옵니다. 그 선수가 상당히 핵심적인 완전 주전 미드필더 중에 한 명인데 그 선수가 하나 못 나오는 거는 우리 입장에서는 나쁜 일은 아니죠. 그런데 어찌됐건 뭐 멕시코가 그렇다고 뭐 그 선수를 뭐 메울 선수가 없느냐 하면 그건 아니지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전술적 포인트는 멕시코는 뒷공간이 상당히 넓다. 수비가 좀 약하다. 뒷공간이 태평양, 대서양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뒷공간을 우리는 또 공략할 수 있는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황의조 선수를 위시해서 말씀드렸던 이동준 선수, 엄원상 선수 이런 선수들이 모두 상대의 뒷공간을 공략할 수 있는 유형과 재주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패스만 제대로 투입이 되고 우리 수비 라인에서의 어떤 빠른 전환 그리고 정교한 빌드업 이런 것만 이제 몇 차례 패스가 성공하면 우리는 분명히 멕시코의 뒷공간을 노릴 수 있고 그런 상황에서 멕시코가 지금 2경기 연속 그러니까 뒷공간 뚫리다가 그냥 넘어뜨리고 잡고 해가지고 퇴장 당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소민 아나운서도 아시겠지만 명백한 득점 기회를 고의적인 파울로 저지하면 그럴 땐 퇴장이거든요. 어찌됐건 제가 말씀드리는 가장 중요한 전술적 포인트는 뭐 멕시코의 선발 라인업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멕시코는 분명히 뒷공간이 넓고 우리의 공격 라인에 포진되어 있는 선수들은 그 뒷공간을 공략하기에 좋은 특성과 장점과 성향들을 지니고 있는 선수들이 있어서 우리의 후방 수비 쪽에서의 어떤 전환의 속도를 높이고 또 후방에서부터 이제 빌드업에 있어서 한두 차례의 패스를 정교하게 뒷공간 쪽으로 찔러줄 수만 있으면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멕시코가 퇴장이 나왔던 그 두 번째, 세 번째 경기들 그것과 유사한 장면을 우리도 만들어낼 확률이 저는 충분히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뒷공간을 돌파해서 뭐 우리가 득점 기회를 만들든지 아니면 멕시코 선수의 또 퇴장을 세 경기 연속 만들어내지 말란 법이 없거든요. 멕시코는 제가 봤을 때 지금 약간 퇴장 트라우마가 조금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두 경기 연속 퇴장이 나오는 거는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이런 중요한 큰 대회에서. 그런데 멕시코가 그게 지금 나오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역시 자신들의 스타일 때문이다. 공격으로 상당히 밀어붙이는 스타일이고 그로 인해서 사실은 수비적으로는 조금 숫자가 적을 때가 많고 그것도 수비수들이 최종 라인이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뒷공간은 항상 넓을 수 있다. 해볼만 하다. 자, 그렇다면 이번 멕시코와의 경기 이긴다, 진다? 이 버튼을 콕 눌러서 구독해주세요.